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상당한 매물이 출회가 예상되고 있고, 이 강화된 세법이 사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침몰하는 정권이 물귀신처럼 국민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같이 가라앉을까 걱정입니다. 예, 여전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부동산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2주가 지났는데 아직은 초기입니다만 그럼에도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는 일단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59주 연속 전셋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고 전세가 16% 매물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실제로 오늘 발표된 얘기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 평균이 5억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좀 시장의 반응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KB 주택가격 동향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평균이 4억 9,922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5억에서 78만 원 모자라는 거예요. 주택 매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가 기준으로 한 부동산 민간 사이트에서 10억이 넘었다고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도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를 하는데도 이제는 5억이 없으면 서울의 아파트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여기서 끝이냐? 정부의 호언장담처럼 임대차 3법 이제 발의되고 통과됐으니 과연 세입자들에게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의 시각도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들 보게 되면요. 분양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나온 서대문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된 가격은 4억대인데 전세 매물은 벌써 5억대로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요. 지금 자료가 나오죠. 네. 보통은 입주 초기에는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가 낮아지기 마련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물론 아파트가 지어진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전세값도 키 맞추기를 따라서 같이 상승한 것이고요. 그렇겠죠. 예.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임대차 3법이 되면서 이제 무조건 세입자가 4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원래라면 전세를 줬을 만한 집주인 같은 경우도 이게 4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걸 6년까지 늘려야 된다는 발언도 언론에서 했거든요. 잘못하면 6년 동안 내가 내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세입자한테 무조건 임대료도 5%밖에 못 올리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이왕이면 어떤 수를 마련해서든 전세를 안 주게 된다는 것이죠. 월세로 전환하거나 직접 들어가거나 직계 가족들을 들어보내거나.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 시장이 열렸어도 전세 매물이 예년에 비해 훨씬 줄어드니 공급은 줄고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이 결과적으로는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전세 시장을 더욱더 줄이고 있는 현상이 벌써부터 통계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뉴스탑10 2위 제목으로 비춰봤던 분양가는 6억인데 전세 가격이 7억. 지금 시장에 좀 이상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오늘 정부는요.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법이 최근에 완료되어서 입법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습니다. 상당한 매물이 출회가 예상되고 있고 강화된 세법이 사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점차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흐를수록 패닉 바잉이 진정되고 물론 정부의 수치, 한국감정원 통계는 일단 전세 상승률, 매매가 상승률도 일단 진정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앞으로 정부는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뭐 부동산법이라든지 여러 지금 공급 대책으로 상당한 주택 매물이 나올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동안 22번 정도의 지금 부동산 대책을 쏟아 부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한 주택 매물이 나올 거라고 기재부 차관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동안은 공급주택 분양 대책보다는 사실상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미명하에 사지 말라는 대책을 계속 내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 40대에 내 집이 없는 이 맞벌이 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고 싶은데 대출을 꽝꽝 다 막아놓고 또 사고 싶은 자리에는 좋은 아파트가 또 없습니다. 왜? 계속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면서 도심의 좋은 자리에는 집을 못 짓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정부나 기재부 차관이나 뭐 국토부 장관 머릿속에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미명하에 시행을 했지만 그 투기 수요 억제는 실제는 뭐냐면 실수요자를 억제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불로소득을 환수한다고 해서 세금을 막 내렸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부작용이 어떻게 됐냐면 1주택자이고 또 실거주자인데도 세금 폭탄으로 그냥 팔지도 못하는 시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내놓을 집도 없고 팔 집도 없고 살 집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우성인 건데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자기들이 그린 환상 속에서만 잘 될 것이다. 무조건 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러한 그 관료들의 장밋빛 인상이 결국은 대통령까지 귀에 가가지고 대통령 스스로도 전혀 실생활과 다른 인식들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기재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한테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보고해서 알게 해주는 게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도 나오니까. 김경진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까지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단속기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독기구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근데 이게 좀 현상,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감독원과 같은 기구를 아마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게 뭐 대통령께서 만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어차피 구체화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면 주무부처인 국토부하고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지금 보임을 할 것이고 또 저기서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천천히 좀 이렇게 가지고 시간을 두고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지금 워낙 이제 민심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안은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차분하게 그 정책들 내놓은 안들에 대해서 좀 진득하게 좀 집행을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제 판단에는 이게 집값 올라가는 것은 아주 큰 틀에서는 지금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뭐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에 맞물려 가다 보니까 지금 올라간 것이고. 100% 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이 미래통합당이 비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분명한 이게 대안도 사실은 못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가능한 한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대책을 다 끌어내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마련되고 발표된 안을 앞으로 그냥 꾸준히 잘 튼튼하게 그냥 독일 병정처럼 뚜벅뚜벅 가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도원 의원님, 당정에서도 조금, 아니요, 당청이죠,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좀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 언론의 보도를 저희가 인용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상조 정책시장 향해서 지금 이렇게 민심 뒤숭숭한데 긍정적인 수치만 인용해서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는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 분들은 아마 그 김상조 실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그 발언을 할까 아마 이해를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안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미 너무 오른 상태에서 안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을 사고 싶은 우리 그 서민들이 집을 살 수도 없고 전세도 쉽게 구할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안정이라고 합니까? 특히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원상 회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취임 당시의 가격으로 원상 회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50%가 올랐으니까 현재 가격에서 적어도 한 30%, 40%를 내려야지 원상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약속은 어디 간 겁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나 오른 상태를 안정이라고 보고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이대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경제만 하더라도 OECD 중에서 성장률 1위는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다 영어로 하면 셧다운을 했죠. 경제를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5% 10%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셧다운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식당에 가보면은 손님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뮤지컬 공연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영화도 200만 명씩 관객이 들었죠. 우리는 경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왜 그게 가능하냐? 방역, 의료진들의 희생 노력,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협력, 그다음에 기업들의 수출, 노력 이런 걸로 가능한 건데 어떻게 그거를 마치 자기들의 공인 것처럼 자화자찬한다는 거는 대단히 보기에 불편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런 부동산 민심 이반이 숫자라도 나타난 건 그런 걸까요? 미래통합당이 거의 4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하는 짓이고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물론 여기 보이는 36.5% 대 33.4%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엔 처음으로 제1야당이 여당을 앞질렀습니다. 사실 이 수치보다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추이를 보더라도 이 미래통합당의 상승세,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하락세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이 잘해서 대안 세력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사이익을 봤다고 말하는 정치 전문가들이 대다수이고 저 역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과거를 돌아가 보면 불과 총선 이전만 해도 여당이 여러 가지 실책을 했을 때 그 반사이익을 야당이 받아먹지 못했었거든요. 야당에서 오히려 막말 논란이나 또 다른 실수들이 나오면서 여당에게 실망한 민심이 갈 곳을 잃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이 총선 대패 이후에 어느 정도 전열을 정비하면서 최소한 여당에서 실패한 민심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상태까지 온 것 같다. 이 결과에서도 겉으로는 야당이 크게 환영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잘한 거 없다 이런 반응을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중요한데 이재명 지사나 지금의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민심을 준엄하게 받아들인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나 일부 친문의 강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지지율도 우리 아직 좋은 거다. 이건 언론이 정부를 때리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태 메시지가 반복된다면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라인이나 노영민 비서실장 빼고 나머지 수석 5명만 교체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쇄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 같은 하락세가 당분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이 지금 잠깐 언급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여야 여론조사 결과가 역전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의 분석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좀 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으로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때가 최고치를 찍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40%가 넘으면 고공행진, 지지율 고공행진, 콘크리트 지지율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아하, 그러니까 김문식 교수님, 이재명 지사 얘기는 부동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거다. 아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는 그래도 지금 정도의 이런 지지율, 40% 밑도는 이 정도도 콘크리트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 콘크리트 지지율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죠.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믿다가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말로를 보였거든요. 저는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박근혜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지금 멀쩡하다. 40% 지키고 있다. 이 정도면 콘크리트 아니라고 오만하면 저는 정치라는 건 하루아침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처럼 그 지지율의 하락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 오히려 이런 자세가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 저는 정청래 의원의 저런 분석들은 저는 또다시 우리 정치에 굉장히 안 좋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40%가 깨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지지율이 빠진 게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40대가 빠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여성층에서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고정 지지층들 중에서도 대폭 빠지고 있다는 지금의 추세를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지 이걸 그냥 지나가는 걸 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윤미향 의원 소환을 얘기하면서 좀 중요한 흐름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예. 바로 이런 그 여야 그 지지율 역전해날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물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한 거고. 좀 공교롭네요, 그러면. 네, 그럼 그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독자적인 노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특히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조금 더 중립적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혹시 2년 뒤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언론의 지형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유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저 개인적인 평가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할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그 날이 굉장히 설 가능성이 있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 네. 때문에 청와대가 전국을 이끌어가는 게 더 어렵고 여당이 역시 그 전국을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중요한 변곡점에서 누가 국민의 마음을 잡을 것인가 앞으로 한 몇 주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탄핵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을 아주 오차범위 내지만 역전한 미래통합당 그리고 추월당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봤습니다.